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올해 17년차 직장인이고요. 대학에서 도시계공학을 전공한 도시계획 엔지니어입니다.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저기 공문과나 뭐 문창과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이과 나온 도시계획 엔지니어에서 그 회사에서는 지금 뭐 지은 선배님이나 영수 선배님께서 많이 땅을 갖고 계시다. 땅에 대한 검토를 해주고 땅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지만 재택근무하면서 지금 이제 땅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땅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 독서모임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그 외로 이제 퇴근을 하면은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독서 글쓰기도 저한테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이 뭐 독서법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뭐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콘텐츠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이제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글 쓰는 엔지니어 황상일입니다. 같이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 좀 시작할게요.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한번 선배님도 뭐 영 선배님이나 진 선배님 한번 채팅창에 내가 글을 왜 쓰는지 한번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쳐볼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다. 나는 지금 내가 글을 쓴 이유가 뭐 그때 한번 채팅창에 저기 톡방에도 한번 남겼겠지만 지금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한 줄 이렇게 좀 편하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다. 채팅창에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지금 글을 쓰는 이유가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을 글로 남기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네, 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하자가 글을 오래 걸려요. 그래요. 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 없으니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이제 그 책 쓰기 원고를 쓰면서 블로그도 키우려고 그렇게 썼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썼는데 이 글이 되게 짧아요. 그때 저도 보면 굉장히 짧게 썼거든요. 이때는 정말 글을 본격적으로 쓰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길이를 좀 하나씩 한 줄이라도 늘리려고 이렇게 했던 시기였는데 어, 저는 책을 내면 다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수백만 권이 팔리고 막 만 권 이상 팔리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아시겠지만 누구나 책을 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책을 내더라도 돈을 사실 많이 벌지는 못해요. 인세를 막 번다거나. 근데 그래도 책을 내가지고 자기가 자산을 만들어서 인세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지금 제가 쓰는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썼던 글을 단 한 사람이라도 보고 도움이 되면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걸로 했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글을 쓰는 거 보고 힘을 얻거나 감동을 받거나 그런다. 그럼 누가 읽으면 질문해요. 정신승리 하시냐고. 많은 사람이 읽으면 더 좋지. 한 사람이 읽으라고 계속 쓰느냐.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쓰지만 블로그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뭐 6년 동안 팬이다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뭐 사람이 오랫동안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항상 막 이렇게 막 찐팬도 있겠지만 항상 막 이렇게 응원하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글 잘 봤습니다. 또 책 잘 봤습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들을 때마다 뭐 진선배님이나 뭐 영선배님께서 제 글을 보고 도움이 됐다 이러면은 저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글을 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거예요. 딱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도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살 때 해고를 당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완전히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누구도 만나기 싫었거든요. 죽고 싶었고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를 구해냈던 게 글을 쓰면서 토해냈거든요.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을 알게 돼가지고 저는 글쓰기가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막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썼던 사람인데 저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전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데 글을 써보면 객관적으로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저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쓰다 보니까 한 줄 쓰면서 되게 막 토해내고 남자긴 한데 눈물이 되게 많아요.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쓰다 보니까 막 토해내면서 막 한참 울기도 하고. 근데 쓰고 나니까 되게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괴로움을 잊게 한다. 치유가 된다. 근데 괴로움을 잊게 되다 보니 쓰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나를 제대로 이제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첫 책이나 두 번째 책 내고 나서 굉장히 저를 돌아보게 됐고, 제가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잘 못했구나.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진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저는 차분해 보이고 있는데, 저도 되게 막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되게 이제 막 자존심만 되게 썼던 사람인데, 원래 열등감이 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글을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 글을 보고 위안이 된다, 도움이 된다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가 저한테는 성장시키는 무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삶이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제 40대 이전과 제 40대 이후의 삶은 많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란, 글쓰기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번 열흘 동안 쓰면서 어떠셨어요? 옛날에 지금 선생님이나 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살아왔지만 지금 나이가 30대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어릴 때 기억들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때 그 날들의 기억. 10년 전에 10년 전 7월 17일 오늘 기억나세요? 재헌절인 건 알겠죠. 근데 2011년 7월 17일 뭐 하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모르죠. 다이어리에 뭘 했는지. 그래서 그 기억에다가 지금 시점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옛날에 뭐 진 선생님이나 영수 선생님께서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들었던 기억이 그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그 상상력을 더해서 써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보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그랬구나. 나이가 들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더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이제 대한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기뻤는데 지금 와서는 좀 담담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글로 쓰면서 어쨌든 글로 쓰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뭐 진호님 같은 경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쓰다 보면 더 막 기억이 나시잖아요. 글쓰기의 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기억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데 글을 쓰면서 지금 시점에 내가 뭐 상상력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상상해서 쓰면 소설이겠지만 그래도 그때 시점을 조금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는 이랬구나라는 상상력을 더해서 우리 영생님도 어때요? 쓰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적인 거 빼고 우리는 지금 일상적인 글을 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글쓰기,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란 소설을 제외한 모든 글쓰기는 소설도 마찬가지겠죠. 자전적인 소설이면 그 기억에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쓰는 글이겠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붙여놓은 그런 글이겠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글쓰기는 기억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찍는 이 강의는 제가 녹화 영상도 다 올려드릴 거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어놓을 거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글쓰기일까? 글을 쓰는 이유는 고대에서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위인들이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일 꿈을 기록하고 일기를 쓰다 보면 영혼은 대화로 자신을 돌아본다. 많은 위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고 뭐든 남길 수 매체가 많죠. 근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일하게 남길 수 있던 도구가 글쓰기밖에 없어요. 종이에 그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했고 마키아벨리 뭐 했고 플라톤이 뭐 했다.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다 그런 종이가 나오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글로 남긴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말로 막 떠든 거를 녹음을 안 하고 기록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당장 어제 지금 선생님이나 부장님께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은 순간이에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날아가는데 글은 어때요? 내뱉은 거를 다시 기록을 하니까 어때요? 내가 지우지만 않으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에 글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이제 그 미인들도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가 뭐 할 때마다 영혼의 대화를 해서 나 자신과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걸 영혼의 대화를 해가지고 자신을 돌아오기 위해서 글쓰기를 색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왜 중요할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이거는 스킬적인 부분인데,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 브라운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인용을 했다고 나오는데, 보세요. 한번 선생님 보시면은, 대학이나 직장, 지금 내가, 선생님이나 뭐, 직장에서 어때요? 글쓰기가 가장 기본이 되죠. 뭐, 저기,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게 보면은, 글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문서 작성이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학습이나 업무할 때 가장 기본으로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평가는 아니고 가장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꼭 업무라는 것보다도 일상적인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제가 읽다 보면은 뭐 지은 선생님이나 임 선생님처럼 그런 스타일을 보여요. 어떻게 글이라는 것도 그냥 자신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글쓰기 스타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갖고 있는 글쓰기 스타일은 바꿀 수는 있는데 그 바꾼다라는 게 따라하면서 이제 아니면은 자기가 적용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지 자신이 가진 성향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감성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 아니면 논리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 이게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이 에세이를 못 써요. 아무리 감성적인 글을 내가 쓰려고 해도 따라 쓰는데 이게 되게 솔직한 그게 되게 안 돼요. 저도 같은 작가님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글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논리적인 글을 제가 쓰려고 하지만 굉장히 분석적인 글은 저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논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는데 뭔가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글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보면은 우리 지은 선생님도 여자분이니까 감성이 좀 있고 우리 영 선배님도 보면은 그런 글 같은 게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어, 글쓰기는 어때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끝인데 글은 어때요? 말을 내뱉은 거를 한번 정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사실과 의견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글을 쓰면은 어때요? 말로 내뱉으면 아까 말로 한번 내뱉으면 날아가 버리는데 글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 만약에 상사분들이나 동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글을 싹 썼어요. 근데 막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야 결론이 뭐야? 좀 얘기 잘 해봐. 그럼 핵심이 뭔데?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되니까 핵심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건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상사들은 혼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닌데 내가 서론부터 막 서론 본론 결론 다 얘기하려니까 이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글이에요. 글. 글은 어때요? 쓰기는 한번 말한 거를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쓰니까 요약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을 쓰고 나서 보고를 드리니까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라는 게 어떤 상사죠. 상사를 혼란시키지 않고 사실 추론, 의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꼭 보고서가 뿐만 아니라 뭐 저기 진선민이나 윤선민이 만약 글을 썼던 글을 딱 봤을 때 글을 쓰고 나서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썼던 글이니까 내가 그냥 제대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글쓰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말 뱉은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서 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냥 말을 해가지고 그냥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랬을 때 그냥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하셨다가 질문을 적어 보세요 하면은 더 가치 있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로 생각한 걸 글로 써보니까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 뭐 하나씩 뭐 체크해도 다 읽어드리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글쓰기는 우리가 말로 내뱉은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쓰기는 읽기, 말하기 그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왜 글쓰기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기억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오래 남기 때문에 한번 말로 한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고 좀 스킬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뭐 이렇게 읽어드리기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아까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님 열흘 동안 쓰면서 어때요?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랬네. 내가 지금 이게 힘드네.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힘들었지만 이거 쓰고 나서 좀 위로를 받다 보니까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존심만 셌던 사람이고 자존감은 바닥이던 사람이에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말씀 비교할 줄 아시죠?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은 나를 깎아내리는 마음, 열등감만 있는 거예요. 고집만 센 거. 그러니까 자존심만 세면은 비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남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얘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황 작가님 글 잘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가 있나 보다.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쌓이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책을 낼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책을 낸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 한 5천 권, 한 만 권? 만 명 정도 돼요. 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대한민국으로 하면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좀 글쓰기라는 게 작가가 될 수 있다. 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글을 쓰다 보면은 내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 계속 꾸준히 쓰다 보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콘텐츠를 막 찾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용수 선생님이나 지은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를 갖고 계속 글을 한번 써보세요. 매일 글을 하나씩 올리다 보면은 그게 지은 선생님이 만약에 뭐 뜨개질을 좋아한다. 그럼 뜨개질 전문가를 뜨개질 하는 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영 선생님 같은 경우가 뭐 나는 내가 뭐 신사임당처럼 어떤 창업을 해서 뭘 하겠다. 그런 과정을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럼 창업 전문가가 되는 거고 뜨개질 전문가가 돼서 그게 콘텐츠가 돼서 그건 그걸로 강의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책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그게 콘텐츠가 돼서 저는 그냥 제가 매일 썼던 글쓰기가 이제 이게 콘텐츠가 된 거예요.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쓰기를 선배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열흘 동안 써보니까 어떠세요? 글쓰기가 어렵다. 글쓰기가 어렵다 1번. 쉽다 2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채팅창에 나는 글쓰기가 어렵다. 어려우면 1번, 쉽다 하면 2번.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글쓰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글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서 오늘 강의 끝날까요? 계속 글을 쓰자고 했는데 어렵다 하면 안 쓰면 되잖아요. 굳이 뭐 힘들게 뭘 쓸까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 답은 하나예요. 저는. 일단 쓰자. 일단 쓰자라는 거고 글쓰기는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쓰고 싶다. 내가 지금 쓰고 싶다. 해서 이걸 쓰고 싶다 해서 황나일 작가 계속 쓰고 싶다 했는데 이제 쓸 수 있겠다. 자신만 그러면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써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선배님들이 하셨어요. 그죠? 여기까지 써가지고 올리셨죠. 쓰고 싶다, 쓸 수 있다, 쓴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쓰다 보니까 어때요? 되게 좀 어렵죠? 막, 막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요령과 기술을 배워서 이걸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지금 책을 낼 수도 있고 매일 쓸 수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작가라는 말을 매일 쓰는 사람들한테 작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책을 낸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책 한 권 내고 나서 뭐 작가 코스프레 난 뭔 작가예요. 그다음 안 쓰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작가라는 사람, 작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책 한 권 내놓고선 안 쓰는 사람들은 그게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선님이나 영선님 같은 경우도 매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가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쓰셔라 하는 게서 글쓰기에는 이렇게 진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나중에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쓰자. 근데 어차피 글쓰기는 혼자 쓰는 과정인데 이렇게라도 같이 쓰면서 매일 쓰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혼자 잘 쓰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근데 선생님도 이러세요? 내가 쓴 글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어떠세요? 내가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가 부끄러우세요? 그렇다 1번 아니면 2번. 부끄럽진 않아요. 네. 뭐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이 부끄럽기 때문에 막 부끄러워서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안 쓰고 막 남이 더 잘 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영수 선생님이 진 선생님 쓴 글을 보고 되게 잘 썼어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난 내 글 되게 초라해 보여요. 안 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한테도 막 질문하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내가 쓴 글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 근데 제 생각에는 글쓰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는 작가라면, 우리가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누가 뭐라면 어때요? 그런 행동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나를 드러내야 이게 적당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가족, 동료, 친구들, 주변인들이 옆에서 막 뭐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지금 자가격리 우리 지금 부모님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모멘텀 그다음에 그 미친 시페로 책 쓸 때, 책 원고 쓸 때 제 인생 계기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어머니가 읽어 보셨는데 야, 굳이 너의 그 안 좋았던 너의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치부를 왜 다 드러내가지고 되게 솔직하게 썼거든요. 굳이 몰라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어? 우리 엄마 친구들 네가 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그 옛날 그 과거들을 왜 다 꺼집어 내가지고 그렇게 책에다 넣냐. 근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시절에 내가 없었으면 글을 안 썼겠죠. 그죠? 그 어려웠던 제 인생 시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극복했다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쪽팔렸으면 저는 글을 안 썼겠죠. 근데 저는 그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제가 나중에 민첸시페력 책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겠지만 맨날 주구장창 실패했던 얘기만 쓰면은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독자들하고 이렇게 좀 살려고 옛날에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그 전에 만났던 연애다 여자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들 연애 얘기를 다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떠겠어요? 지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영선미님 자기 와이프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옛날 전애인에 대한 연애담을 굳이 책에다 써가지고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한테 그 미친 시피력 책 나오기 전까지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를 제 여동생하고 제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야, 제가 저런 얘기를 쓴다는데 넌 괜찮냐?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있으니까 뭐라 안 하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제가 책 나오고 나서 줬어요. 그 읽어봤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만약에 결혼 전에 전 남자 얘기를 어디다 기록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막 뭐라 하죠. 막 술 먹고. 근데 저는 그거를 노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의 아는 사람, 1%의 내가 아는 사람이 뭐라 하든 거꾸로 내가 책을 내면 누가 더 많이 보겠어요? 99%의 나를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이 보죠. 그 때문에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사람도 인생을 모르는데 그 인생에 대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 대다수한테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게 글이냐 하면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굳이 그러니까 사람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작가가 그 마음먹기로 된 이상 나를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고 누가 뭐라 하든 뻔뻔해져야지 그래야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선민도 지인이 뭐라 하든 친구가 뭐라 하든 그냥 무시하세요. 나만의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는 나를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쓰면서 나를 토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SNS 포스팅과 책이 출간됐을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는 싫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 글을 싫어할 수 있다고요. 3분의 1 법칙 아시죠? 30%는 나를 좋아해요. 30%는 나를 싫어해요. 30%는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는 글, 내 그 30%를 위해서 내 글을 통해서 지은선 선생님이나 영수 선배님 글을 보고 누군가는 도움을 얻는다는 생각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는 글쓰기를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좋은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배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감정하고 글하고도 되게 밀접해요. 내가 감정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글을 쓰면은 그 글 자체가 되게 거칠어요, 진짜로.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진 선생님도 만약에 뭐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인이나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싸워가지고 막 그때 글을 썼다. 그러면 그 배우자나 연인들한테 만약에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해가지고 그게 진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서툴러서 많이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한번 블로그에 진짜 한 명 그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글을 써봤어요. 근데 진짜 와 제가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런 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안 썼는데 그 문장 자체가 그냥 돌려서 돌려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글이 되게 거칠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글을 쓰자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지 말자.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화났을 때 그런 감정적인 글은 일기에만 쓰고 우리가 독자를 위한 글을 쓸 때는 그 쓸 때 자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뻔뻔해지고 나를 드러내야 진정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글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써야 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어때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다 나왔어요. 사랑, 행복, 출산, 죽음 이런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주제들은 어때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랑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독서 책 안 읽었어요? 글 안 썼어요? 이런 주제는 다 나와 있죠.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그거를 송지은, 여용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른 글이 되고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될까? 이 네 가지로 일단 압축을 합니다. 일단은 내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글을 써보세요. 오늘 황선우 작가의 강의를 듣는 그 후기를 쓰든가 아니면 오늘 뭐 지은 선생님이 어디 뭐 영 선생님이 주말에 어디 놀러 가겠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어 집콕해야 되겠다. 이런 일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관찰을 하는 거를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지은 선생님 뭐 학교에 가서 우리 아니면 뭐 어디 누구 뭐 친구들을 만났거나 이런 일상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는 일상 자체가 다 글감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 자체가 모든 문장 일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글로 옮겨보세요. 그럼 진짜 쓸 게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명수 선배님이나 진 선배님이 내가 지금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아니면 지금 어디 직장에서 뭐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뭘 좋아했는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런 거 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그냥 편하게 내가 뭘 좋아했을까?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게 이건데 지금 내 꿈이 뭐였을까?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번 글쓰기를 해보세요. 그런 걸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 누구나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메신저가 되는 시대죠. 그래서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시대예요. 중수가 초보한테 알려주는 시대예요. 때문에 진 선생님이나 영수 선배님께서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영 선생님께서 어떤 아까도 예를 들어서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창업을 하거나 어떤 뭐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 목공을 잘한다. 뭐 그런 걸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글로 옮겨가지고 계속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꾸준히 글로 써보자. 이 네 가지를 갖고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내 경험을 끌어내고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인지 살펴보고 그거를 글로 써보자. 그래서 일상을 쓰는 글은 에세이가 될 거고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 했던 글은 자기계발서가 될 거고 3번, 4번은 뭐가 되겠어요? 재테크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봤다. 그리고 지은 선배님 같은 경우는 내가 독서를 이만큼 해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줬다. 내가 인생을 바꿨다.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실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내면. 그래서 글을 저는 다 뒤져봤더니 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 네 가지를 갖고 한번 써보자. 그럼 글은 어떻게 써야 될까? 글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기본은 사실과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구성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서론에 영수선배님이나 지은선배님의 경험을 쓰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해왔던 그 경험을 처음에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쓰시고 그 감정에서 느꼈던 결론과 의미부여를 합해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감정, 결론 이렇게 한번 글을 구성해서 한번 써봐라. 모든 책에 요새 나온 책이나 블로그 글이나 보면 책에 대한 원고도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내 경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경험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결론 의미 부여.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앞에는 남의 글, 뒤에는 나의 글로 쓰면 수월하다 하는 게 뭐냐면 앞에 남의 글은 그거예요. 책에서 나온 구절도 있죠. 명언이나 아니면 책에서 이상 깊은 그 저자의 구절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앞에는 남의 글, 뒤에는 나의 글. 이렇게 하면은 글을 쓰기가 쉽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세부적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험을 쓰실 때, 선배님, 경험 쓰실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글은 묘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지은선배나 영선님께서 제 얼굴을 봤다. 황현우 작가님 봤는데, 얼굴이 아침에 머리가 떡졌네. 머리가 떡이 져서 막 저러네. 이런 거를 그냥 쫙 쓰는 거예요, 묘사를.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우리 지은선배님이나 영선배님도 묘사 잘 하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은선배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묘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아 장례식장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좀 아프다. 이런 내 눈에 뭐가 보인다. 이런 거를 그대로 묘사를 하면 묘사를 잘하잖아요. 그럼 글의 길이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한 줄로 쓸 거를 막 세 줄, 네 줄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묘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표현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내가 이래서 슬펐다, 이래서 기뻤다, 행복했다 이게 아니고 감성적 묘사를 해가지고 그 슬픈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나는 작가가 예전에 결혼 전에 제가 어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슬프다 이 두 마디로 끝날 수 있는 글인데 이제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뭐 드라마처럼 한 장면을 묘사를 한다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슬프다가 아니라 내가 그 여자랑 이제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서 헤어져. 만나자고 했다. 그런 거를 쭉 쓰는 거예요, 묘사를.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별 통보에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감성용 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뻤다, 슬프다, 즐겁다 이렇게 쓰면은 읽는 독자들이 되게 밋밋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 들어갈 때는 그 감정에 느낀 그 솔직한 그 상황이나 그 마음 표현을 그대로 쭉쭉쭉 다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훈 선배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좋았던 게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잘 풀어서 써줬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읽었을 때도 독자들이 같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조금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잘 쓰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 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슬펐다, 기뻤다 이렇게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기뻤어요, 슬펐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풀어서 그 장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쭉쭉 묘사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그 계속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제 개념을 넣어가지고 지금 아시죠? 시제 개념이라는 게 현재는 뭐뭐 한다. 아니면 이제 과거형은 뭐뭐 했다. 그리고 미래형은 뭐뭐 할 것이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완료형이 없어요. 영어처럼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미에 뭐뭐 했었다, 뭐뭐 하였었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어미. 그냥 뭐뭐 했다라고 그냥 과거면 과거로 뭐뭐 했다, 뭐뭐 하였다 이렇게 끝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글의 구성에도 선배님들이 만약에 현재와 그 다음에 과거로 갔을 때 그때는 어미에서 그 서술어에서 과거 그 했다,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글을 가장 쉽게 또 쓰는 구성 방식이 현재 썼다가 옛날에 내 어린 시절을 이랬다라는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써도 그게 굉장히 그 요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타임머신 타고 막 갔다 하는 그런 구성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좋다고 그 그런 구성 방식이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시제 개념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연결하는데 직접 경험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선배님 직접 내가 뭔가를 한 거고 간접 경험은 뭐예요? 책을 읽고 나서 한 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버무려 가지고 한번 글을 쓰는 것도 좋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 현실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과 해가지고 지금 내 현실과 연결시켜서 만약에 취업을 못했다. 그러면 취업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쓰고 싶은 거를 내 현실과 연결을 시키거나 그런 걸 같이 버무리면은 좋은 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결혼에 대한 게 있으면 내가 아직 결혼을 지금 못했다. 근데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내 지금 현실을 써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이게 별로 안 좋더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좀 안 돼서 이게 좀 힘들다. 이런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은 지금 내 현실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경험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묘사를 잘하는 글이 아까 묘타기식이죠. 묘사를 잘하려면 한번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오프라인 하면은 이걸 한 5분 동안 쓰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쓰라 그러면은 아침에부터 뭘 쓰라고 하느냐 좀 이럴까 봐 일단 오감글쓰기가 이게 있는데 이 오감글쓰기가 묘사를 진짜 하는데 탁월하거든요. 이 오감이 게 뭐예요? 시각. 시각은 내가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을 쓰는 거고 후각. 이게 무슨 냄새지? 그다음 미각, 맛. 그다음 청각은 들리는 거. 촉각은 만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오감에 닿는 모든 것에서 오감무게 쓰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사실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우리 싸이월드 많이 하셨죠. 싸이월드에 막 그 감성글, 갬성글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술 취해서 막 쓴 글도 있잖아. 아니 뭐 힘들 때 내가 힘들. 근데 지금 글 보면 어떻게 막 오그라들고 막 이불킥하고 뭐 그런 글들이 오감 글쓰기에 해당이 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오면서 좀 추운 겨울에 그냥 바람이란 주제로 써본 건데 이게 오감 글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집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로 들어오는 초입이다. 바람도 차갑다. 차가운 게 뭐예요? 촉각이죠, 촉각. 이게 바람 차가운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내 피부에 닿는 게 차갑다. 그래서 오늘은 비까지 와서 더 추운 느낌이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기분은 상쾌하다. 이 상쾌하다는 게 뭐예요? 후가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얼굴에 맞닿을 때 잠시 먼저 눈을 감고 느껴본다. 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느낌을 그러니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오감을.
귓속으로 휘 하는 바람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거는 청각인 거죠, 청각.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 촉각이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오감 글쓰기를 쓰고 나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이제 이 바람에 대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감 글쓰기를 한번 지금 만약에 지은 선배님도 뭐 오늘 카페에 가거나 뭐 영선님도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커피 맛을 봤다. 그 맛을 느낀 걸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럼 미각적인 글이 되겠죠. 그걸 마시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풍경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맛을 느끼면서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뭐가 보이는지. 그럼 그건 시각적인 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커피나 뭐 이렇게 빵 같은 게 있다면 남 냄새를 맡아서 아니면 뭐 저기 가게의 무슨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게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거를 한번 오늘 시간이 되면 오감 글쓰기를 해서 어디 나가면은 보이는 걸 다 써보세요. 보이는 거, 내가 냄새 맡는 거, 우리 영상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한 5분 동안만 오감 글쓰기를 하는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묘사하는 형용사를 많이 한다는 게 이게 형용사 불가는 사실 이게 그 많이 쓰면 쓸수록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법. 그러니까 형용사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데 맞아요. 다음 주에 비유법을 배울 건데 형용사를 많이 쓰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부사나 형용사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많이 쓰면은 글이 되게 좀 기교 부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글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뭐 같은 뭐 이런 정도만 쓰지 계속 뭘 이렇게 많이 쓰면은 그쵸 그쵸 담백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요런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시면 오감 글쓰기를 통해서 묘사해 쓰는 방법이 많이 든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어떻게 쓰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쓰는 게 원래는 아시죠 우리 주어 나는 오늘 황상민 작가의 강의를 듣는다. 나는 황상민 작가의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술어를 부각시키고 하는 부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형용사와 부사는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은 왜냐하면 만약 송진 선생님이 만약 진 선생님이 만약 오늘 내가 황금 작가의 강의를 잘 들었다. 잘이라는 게 꼭 안 넣어도 그냥 들었다 해놓고 뒤에다가 내 후기의 내용이 좋으면 잘 들은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조금 했다, 너무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빼더라도 말이 되면 웬만하면은 부사나 형사는 덜어주는 게 담백하고 더 좋은 글이 된다. 왜?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은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짧게 쓰고 쉽게 써라. 요것만 기억하세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짧게 쓰고 문장은 짧게 쓰자. 그냥 한번 문장은 짧게 쓰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문장은 짧게 쓰고 쉽게 쓰자. 예. 단문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단문으로 쓰는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단문으로 쓰는 연습은 어떻게 하자? 일단 초고를 쓰시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생각나도 쭉 쓰세요. 글을. 그 다음에 태고할 때 소리 내어 읽으면서 태고를 하자. 그래서 소리 내어 읽으면서 고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낭독하면서 고치다 보면은 소리 내어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부분들이 어색하죠. 그게 비문이나 문장이 어색한 거예요. 그거를 빼고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문장은 소리 내어 읽으면서 고쳐주고 그때 고치면서 길다 그러면 짧게.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했다라는 거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걸 다 고치세요. 문장은 계속 잘게 쪼개는 게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글쓰기 책이든 단문으로 써져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독자들이 읽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가독성이 있게. 그래서 저도 아직 잘 못하는데 저는 항상 책 쓰기든 글쓰기든 뭐든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의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장이 길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 문장 짧은 게 다 짧게 쓸 수는 없잖아요. 짧게 한 두세 개 쓰고 그다음에 긴 거 하나 쓰고 짧게 한 세 개 쓰고 긴 거 하나 쓰고 이런 패턴으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아까 지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미 전달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짧은 거 세 개, 긴 거 하나, 짧은 거 세 개, 긴 거 하나 이런 패턴으로 많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연결성도 같이 해결이 될 거다. 내 문장을 웬만하면 단문으로 쓰는 연습을 해라. 근데 정말 이거는 내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우는 그냥 놔둬라. 이게 핵심이에요. 문장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빼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 주어는 있어야죠. 주어가 없으면은 이게 내가 했는지 제 3자가 했는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리고 커피를 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쓰지 마세요. 연결어를 많이 안. 어쩔 수 없을 때만 쓰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쓰면 그냥 내가 후식을 먹었다. 후식으로 뭐 샤베트를 먹었다. 맛있었다. 팁을 줬다. 누구한테? 뭐한테 이런 식으로 탁탁탁 끊으면은 그래도 딱딱이 가독성이 있잖아. 그게 담백한 게 그게 좋은 글이에요. 굳이 내가 수식어를 안 붙여도 그냥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지은 선생님이 만약에 좀 듣고 싶었다는 글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더 뭐 거기에 부사나 형용사를 조금 넣어가지고 예, 묘사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글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렇죠. 나는이 더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근데 어차피 나는이 안 써도 근데 누가 자축했는데 근데 자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자가 나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자축 빼고 나는 늘 거라면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자주 성공을 축하한다.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왜냐하면 잘하는 게 나는 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동요만복이 되니까. 그죠?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빼고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나는 뭐 자축한다. 뭐 축하의 자리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은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러면 글쓰기 향상에서 어떻게 알아볼까?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질문을 먼저 하세요. 지은 선생님이나 우리 영 선생님께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가치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제 앞은 질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뭐가 있는지, 내 가치관과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행복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관하고 뭐가 맞는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그게 맞으면은 이렇게 쓰시고, 안 맞으면은 반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런 글을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무작정 쓰지 마시고, 이 주제를 받았으면은 내가 내 인생관, 내 직업, 내 꿈 목표 이런 거 일치하는가? 아니면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써볼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키워드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더 오히려 글쓰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그냥 글이 정말 안 써지고 이렇게 질문 던져도 안 써지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어보세요. 지금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꾸미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내 마음에 낙서하듯이 내 마음에 낙서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한번 타자를 두드리면서 그냥 쭉 한번 써보자. 그게 오히려 더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가 되게 막 심하잖아요.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행을 못 가고 답답하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해왔던 뭔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게 있다 그러면은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 또 그곳은 어디일까? 또 무엇이 보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가지고 상상 속의 여행을 한번 해보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 글쓰기가 선배님들의 그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줄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 지금 오늘 저희 하와이를 가볼까? 아니면 저기 하와이를 갔는데 뭐 내가 생각했던 거 별로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책 보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글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많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책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냥 선생님도 그냥 책을 많이 보거나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못하면 어때요?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간접 경험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책이에요. 책. 예. 그쵸? 간접 경험을 내가 한 것처럼 직접 경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 드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 드는 게 많으면 일상에서 그냥 이제는 관찰하면서 쓰고 쓰면서 관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글을 안 쓸 때는 그냥 출퇴근할 때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보면은 막 둘이 싸우면서 막 여자애가 막 째려보는데 남자애는 막 빌고 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글감이 되는 거죠. 그 제가 막 커피숍에서 글 쓰다가 앞에서 진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앞에 누가 바람을 폈나 봐요. 근데 삼자 대면을 하는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제가 그 옆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그냥 뭔가 그냥 싸움 보기 재밌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가 보니까 진짜 남자는 막 빌고 있고 여자 둘이 이제 막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다가 막 머리 막 끄댕이 잡기 직전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가 이 여자랑 바람을 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보니까 관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게 보면 관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간접 경험인데 내가 내 것처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안 쓰면 되잖아요. 이니셜로 쓰는 거예요, 그냥. H, A군이. 그럼 근데 만약에 지훈 선생님이 만약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만약에 그 글이 영수 선배님이었어. 영 선배님이 너 글 내려. 너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둘이 친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둘이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하준수랑 그 안가연인가 뭐 이번에 그 나왔던 두 분도 그 전 여친이 H군 A 이렇게 썼는데 그럼 누가 봐도 저격하는 글이잖아요. 사실. 그죠? 아니라고 만약에 하준수가 자기는 아니라고 반박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빼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불륜에 대한 바람 펴가지고 아까 그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서 그냥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길거리에서 싸운 연인들을 봤는데 뭐 이랬다 그래서 사실은 진 선생님 말대로 당사자가 이제 아는 사람을 만약 언급했으면 좀 무섭긴 해요 제 책에도 제가 제 지인을 언급하기 많거든요 그냥 다 이니셜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술자리에서 누가 한번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이거 내 얘기냐고 네 얘기 맞아 그랬죠 근데 네 얘기 맞는데 니만 너하고 나만 알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겠니?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야 독자들이 나를 완전히 걔 양아치로 생각할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어? 그런 식으로 만드냐? 야 독자들이 너를 어떻게 알게 내가 그런 거죠 허락을 원래 구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은 선생님이 어떤 책을 쓰나 글을 쓸 때 거기에 영수 선배님을 등장시킨다. 아니, 거꾸로 영 선배님이 그 글에 지은 선생님을 등장시킨다 했을 때는 서로 좀 합의를 보고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갖고 한번 선배님들이 한번 좀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관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라는 사람은 이제는 다 모든 게 글감이에요. 그래서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모든 일상이 글감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관찰하면서 글쓰기가 되게 많이 느실 거예요. 모든 일상이 글감이다. 관찰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쓰기 하는데 만약 글을 써도 어렵다 하시면은 다음 주에 같이 배울 거랑 연동이 될 건데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인드맵, 리스트 작성하는 거.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주제 글을 쓰기 전에 글을 내가 지금 잘 못 쓰겠다 하시면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리스트를.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이라는 말을 뭐 그 썼다 하면은 이런 리스트를 먼저 작성해 보세요. 행복에 대해서 내가 행복은 이거다. 행복에 대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 적고 아니면 행복이라 쓰시고 마인드맵 마셔요. 마인드맵. 행복에 대해서 하나 쓰시고 계속 마인드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 리스트를 작성한 걸 갖고 살을 붙이면 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를 연상해서 한 줄씩 적어보고 거기에서 살을 붙이면 그 글이 완성이 되겠죠.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겠다면 먼저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글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된다는 걸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학업이란 주제를 줬고, 대학원을 갈까 말까, 이런 주제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럼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업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가 좋을까? 학업을 계속하면 뭐가 좋을까? 이런 걸 쭉쭉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이제 한 줄씩 늘려드리면 하나의 글이 되겠죠.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은하면의 영상님께서 만약 글을 쓰기가 어떤 주제가 어렵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리스트 작성한 거를 글을 길게 이렇게 늘려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글이 된다.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써보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억을 떠올려 적어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쓰기가 뭐다? 글쓰기는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삶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6번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인생에서 이미 결정났던 대학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던 기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던 기억이나 아니면 뭐 첫사랑을 만났던 기억이나 이 친구의 우정이나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기억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글을 써보자. 그게 지금까지 삶을 확인한 과정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와 대화하는 형식의 글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건데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제 편지 아까 제가 처음 왜 글쓰기 했을 때 영혼의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나와 또 다른 나와 송지은과 또 다른 송지은 여영수와 또 다른 여영수가 만나는 또 그 자리가 있을 거다. 그게 그게 사람들이 명상하고 막 마음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글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나와 영혼의 대화하는 게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 명상을 글로 옮겨보세요. 근데 그거를 나 자신과 내적으로 대화하는 대화 형식으로 편지글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편집을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이렇게 썼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있죠. 떡볶이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굽던가. 그 책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대화로 하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고받듯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나와 하는 대화 형식 글을 써보면은 진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주제 드릴 때 20년 뒤에 나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10년 뒤에 나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이런 주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써보면 되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주말에 10년 전에 나한테 아니면 10년 후에 나한테 한번 어떨지 한번 이 대화 형식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 하나의 단어로 주제를 확장시켜 보세요. 글쓰기를 가장 할 때 보면은 가장 좋은 게 하나의 단어를 갖고 주제를 한번 다양하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주제를 때 들었어요. 비라는 주제는 뭐가 떠오르세요? 비. 가수 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내리는 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 내리는 날씨도 있을 거고 옛날에 비 왔을 때 만났던 뭐 첫사랑의 추억, 뭐 비가 왔을 때 헤어졌던 기억들, 빗자루 좋네요. 네. 그런 것들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비 오는 거리. 그런 거를 갖고 한번 써보세요. 비라는 주제 딱 단어를 주고 나면 이걸 갖고 만약에 자녀라는 걸 줬어요. 자녀라는 걸 줬으면 자녀라는 건 딱 하나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공부 성적, 건강, 이성 문제, 자녀의 소중한 추억, 부모 자식이란 이렇게 다섯 개 또 키워드 주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너무 숙제를 많이 주는 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 주제를 본인이 한번 써가지고 그거를 한번 써가지고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선배님들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갖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브런치를 하고 계시다면은 브런치에 매거진 하나 만드셔가지고 다음 브런치에 매거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소주제를 한 10개 정도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걸 잘 쓰잖아요. 콘텐츠 좋다면 출판사도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브런치가 그래요. 브런치 매거진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갖고 확 이렇게 소주제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브런치 작가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제가
가끔 5분 글쓰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한 주제를 떠올려서 생각나는 대로 딱 모래시계 정해놓고 5분 동안 아니면 타이머 정해놓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글을 진짜 난 못쓰겠다. 그럼 글을 쓰기 가장 쉬운 방법 6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진짜 저는 글을 안 늡니다. 근데 지금 글을 쓰고 계시는데 주변에 글을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1번이에요. 책의 인상 깊은 구조를 쓰고 내 생각을 쓰세요. 남의 글을 쓰고 나의 생각을 쓴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 이웃을 120명이 되면 1000명까지 늘렸어요. 6개월 만에. 매일 10분씩 그냥 책의 인상 깊은 구조 하나 쓰고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책을 보고 인상 깊은 구조를 밑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긋은 거를 이렇게 블로그에 하나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대한 생각 한 4줄 정도 적었어요. 그래서 4줄 적었으면은 다음날 5줄 적고 그 다음날 6줄 적어보고 그 다음날 7줄 적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늘어가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을 계속 정리하는 습관이 길러지다 보니까 이게 글쓰기 향상에 되게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 두 번째는 구성 방식을 생각하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선배님들 글을 쓰실 때 막 두서없이 막 쓰셔가지고 아 내가 이게 쓰는 게 맞는지 긴가민가 하실 때는 이 구성 방식을 잘 따라가면은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글이 된다는 거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모든 블로그 글은 이 구성 방식을 따라간다.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경험, 감정, 인용, 결론 한번 써보세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게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인데 쟤는 서론에다가 내 겪었던 경험을 먼저 써요. 구체적으로 사실을 듣고 묘사를 써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주제를 드렸잖아요. 그럼 주제에 대한 제 경험을 제일 글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느꼈던 내 감정이 어떤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 어떻게 하자?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사람과 대화체를 써가지고 독자에게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묘사를 해서 쓰자,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느낀 점과 고쳐야 할 점, 방향 지시를 주고 글을 끝마친다. 원래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냥 경험, 감정, 결론만 쓰시는데 이게 글이 짧아요. 내 써보니까 짧아. 짧으니까 인용을 하나 더 넣자는 거예요. 가로를 친 이유가 원래는 경험, 감정, 결론만 쓰는데 이게 글이 짧아지니까 아니면 글에 조금 더 깊이를 왜냐면 내 경험만 쓰다 보니까 이게 다른 독자들이 봤을 때 내가 내린 결론이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갖기 위해서 다른 책에서 나온 비슷한 명언이나 구절을 현재 글의 성격에 맞는 과정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인용을 하면 어때요? 만약 지은 선배님이 글을 썼었어요. 근데 내 경험하고 감정 결론을 썼는데 이게 좀 부족해. 내 행복에 대한. 근데 루이스 헤이의 어떤 행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와서 같이 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글이 보완이 되겠죠. 아, 지훈 선생님도 루이스 헤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행복에 대한 느낌도 같이 이렇게 보완해서 넣었구나. 그래서 글이 짧거나 아니면 좀 내 글에 대한 좀 신빙성 아니면 공신력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그 이유, 그 이유. 그쵸? 권위부여. 네. 근거 확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그런 게 뭐냐면 글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서론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을 씁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1권과 2번에 관한 개인적인 감정을 쓰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결론에서 하고 싶은 핵심 주제를 결론에 내립니다. 블로그 글도 그렇고 나중에 책 쓰기 쓰실 때도 이 구성 방식만 생각을 하시면은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그 분량 문제거든, 분량.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는 한 반장? 아니, 저기 A4로 반장. 그쵸? 그게 10에 자간 160으로 해가지고 딱 한 장 정도가 칼럼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 정도가 블로그 코팅이 딱 좋고. 저는 그 정도 분량을 써요, 매일. 그리고 책 쓰기는 한 꼭지마다, 그 꼭지라는 게 이제 그 1-1, 그러니까 1장에 뭐 1, 이렇게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 하나의 꼭지가 A4로 2장을 쓰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모든 글은 이런 형식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떠나서 요거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런 구성 방식.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한번 이용해 보시는데 그 월드컵이나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아니면 9.11 테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건을 인용을 해서 갖고 오면은 그거를 한번 갖고 와서 글을 쓰면은 그것도 권위고요.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뛰어내릴 때, 아니, 그러니까 뛰어내릴, 죄송합니다. 이쪽에 그때 비행기 부닥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 가장 그 마지막에 남겼던 문자가 뭐였어요? 사랑한다. 이제 앞으로 얼굴 못 볼 것 같다. 잘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를 쓰면서 그런 걸 인용해서 결론은 가족들한테 잘하자. 지금 살아있을 때 남아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글을 쓸 때 이 9.11 테러를 이런 사건으로 갖고 와서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역사적 사건을 갖고 와서 이런 거를 잘 여우면은 좋은 글이 되고 글을 쓰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콘텐츠 만들어서 강의한 다음에 실용 썼을 때 한번 알려드린 건데 말로 녹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강사가 되고 싶은데 강사야 강사인데 책을 내고 싶어. 근데 강사인데 책을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혹시 선배님들 만약 해보세요. 강의 자료를 일단 준비를 하시고 강의 자료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세미나를 열어보세요. 아니면 저처럼 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서 강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고 녹음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영상과 녹음본을 들으면서 이거를 녹취록을 만드는 거죠.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초고를 계속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강사가 본인 책이나 이런 걸 쓸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길어지긴 했는데 참아주시고 거의 끝나갑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모방은 필사 많이 하시죠? 필사를 하는 이유가 뭐세요? 그냥 좋은 구조 뺏기려고 하세요? 아니죠. 모방은 창조 어머니이기 때문에 필사를 하지만 필사하신 문장을 갖고 지은 선배님, 용 선배님께서 그 문장을 갖고 왜 필사를 하겠어요? 그 책에서 좋은 문장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 문장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게 나오면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 좋은 문장은 갖고 와서 내 글에다가 한번 중간에 넣어가지고 내 식대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서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은 이 필사한 이유가 좋은 문장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좋은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사한 좋은 문장을 모아서 그 문장을 내 글에 중간에 어디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글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이유는 문장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왜 모으냐? 콜렉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내 글에다가 적용을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글 쓰기 전에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대할 때 따뜻한 공감 가는 마음을 갖고 남을 도와주는 글을 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은 뭐냐면 공감하시는 글, 독자들이 좀 보듬어 줄 수 있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에 대할 때 공감한 마음을 가지는 태도를 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감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 가지만. 책에서 찾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은 선생님이나 용 선생님께서 오늘 내가 뭐 어떤 죽음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책이 뭐 있어요? 베르나르 그 죽음이라는 책이 있죠. 베르베르 베르나르. 그 죽음에 대한 책에서 뭐 어떤 구절을 갖고 와서 이걸 쓰든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다가 구글에다가 죽음 칼럼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칼럼 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글들을 하나씩 읽어봐요. 그래서 그 읽어보고 그 글에 대해서 내가 이 칼럼을 갖고 내가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럼 그런 글감을 찾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일상에서 그냥 옛날에 내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관찰한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일단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찾은 것들을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감 노트라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적어놔요.
글감 노트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수기로 적든 아니면 원노트나 에버노트 같은 그런 걸 쓰든 그때그때 글감이 생각나면 거기다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글을 쓸 때 그때 글감 노트에 모아놨던 거 이렇게 한 줄씩만 모아봐도 거기서 갖고 와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글감 노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하자라는 게 제일 중요해, 진짜. 글 쓰는 사람들은 메모를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원노트나 뭐 에버노트 그 디지털로 좀 안 친하다 그러면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수첩을 사시든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냥 오늘 내가 글감이 생각나면. 그래서 그 글감이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뭐 지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선생님이 영 선생님이 다른 글을 쓰신다 그러면 그 글감 노트를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서 갖고 와서 글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감 가는 글쓰기는 어떻게 쓰느냐? 공감이 뭐예요? 지은 선생님이나 영 선생님이 제가 글을 봤을 때 두 분의 글을 보고 아 이렇게 맞아 그랬었지. 그게 슬픔도 있고 감동도 있고 정보도 있고 논란도 있고 웃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죠? 그래서 공감 가는 글쓰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남일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염려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써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내 현실과 누구나 겪는 일.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우리 같은 그 서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겪는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뭐 군대 가야 하는 문제, 아니면 뭐 월급이 밀린다, 뭐 상사한테 혼났다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 누구나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을 쓰면은 공감이 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이라는 게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이렇게 공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결론에다가 뭐뭐 해라, 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좋을까요? 단정 짓는 건 안 되겠죠. 때로는 그래서 그냥 이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론을 짓지 말고 그냥 때로는 그냥 이렇게 공감 위로만 해주고 그런 에세이 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감 가는 글은 어떻게 쓰자? 누구나 겪는 일, 남의 같지 않네. 그런 글을 써주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하고요. 공감 가는 또 글쓰기 방법은 제가 영상 제가 찍은 게 있어서 한번 그거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 글이 좋아지는 방법 7가지만 하세요. 화려한 미사여구든 군더더기를 없애자. 아까 담백하게 쓰자 이거예요. 담백하게 쓰자. 두 번째는 문장을 짧게 쓰자.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쓰고 나면 소리 내어 읽으면서 고쳐보자라는 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글을 계속 좋아지는 방법은 뭐다? 초고는 양을 채우는 거고 초고는 양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 태고 하면서 태고하다 보면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이거는 잡탕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밥은 밥만 먹는 거예요. 제가 행복이라는 글을 썼는데 갑자기 불행에 대한 거를 쓸 수는 있겠죠. 비교하는데. 근데 결론은 행복하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행복하자고 해놓고 마지막에 불행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소개를 해요. 이런 글은 잡탕이 되기 때문에 화자가 뭔 말을 하는지 독자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심플하게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주제만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쓰기도 글쓰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써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같은 어미를 반복해서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같은 어미가 뭐냐? 서술어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은선이나 영선민이 만약 앞에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끝냈으면 그 다음 문제에서 뭐뭐 했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뭐뭐 했다, 뭐뭐 한 것이다, 뭐뭐 할 거다 이렇게 서술어만 계속 바꿔줘도 글이 좀 세련돼진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좀 피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을 쓰실 때. 일곱 번째, 나만의 스토리텔링 유차. 글이 가장 좋은 거는 내 글을 쓰자는 거예요. 짜깁기가 아니라 지은 선생님이나 영수 선생님만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쓰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뭐 거시대에는 거부감이 있어요. 예, 많이 안 써줘도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 것이다, 뭐뭐 있어라 같은 어면 반복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것이다라는 거부감이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웬만하면 것이다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도 좋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가급적 자제하고 나만 알고 있는 지시는 절대 쓰지 마라. 이게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 책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대학 교수님들이 쓴 책 보시면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왜 어렵지 아세요? 자기만 알고 있는 지주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 그 이론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글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있는 친구들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잘 쓴 글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쉽게 써야 글 잘 쓰는 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제와 소재를 선명하게 해라. 메모해라. 아까 말씀 글감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계속 메모하세요. 저도 계속 메모하거든요. 그걸 모아놔야 나중에 쓰실 때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 팁은 그냥 의식을 하시고 썼다 그러면 지우세요. 그냥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은 선생님이 그냥 이게 계속 그냥 썼으면 그냥 지우세요. 그러니까 태고할 때 만약에 은연중 썼으면 태고할 때 그거를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명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쓰세요. 연결을 시키려면. 근데 다 모든 문장이 다 연결은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그 문장만큼 연결시켜야 하시면은 그죠? 그 문장만큼이라도 연결시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야죠. 그래서 보면은 접속어라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그러는데 과감하게 생략하라고 책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으면 써야 된다. 다 빼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 빼라는 건 아니고 최소화 시키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독자를 생각한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자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구성 방식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셨는데 글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잊고 살았던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선생님. 그죠? 그래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 이야기에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 쓰세요. 지금 잘 쓰고 계세요.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용수만의, 송지은만의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현재 두 분의 그런 평범한 현재 일상 이야기에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글을 편하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쓰는 건 없습니다. 송지은, 여용수만의 글을 당신밖에 못 쓰기 때문에 평생을도 제 글을 저밖에 못 써요. 왜? 삶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삶이 다 다른데 누구 삶이 맞고 누구 삶이 틀리단 말은 못해요. 각자의 다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진정성 있게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잘 들어주셨고